TV조선 취재기자들이 전하는 뉴스의 중심 보도본부 한나인, 저는 신효섭입니다. 민주당이 어제 오후 긴급 당무회의를 열어서 검찰의 이재명 대표 기소를 정치 탄압으로 규정해 대표 직무를 정지시키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검찰이 이 대표 기소를 발표한 지 7시간여 만에 이뤄진 속전속결이었습니다. 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은 검찰의 탄압 의도에 대해 당이 단결, 단합하는 모습을 신속히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비명계에선 공소장도 나오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서둘러서 하느냐, 과유불급이다 이런 비판이 나왔고, 당원 수백 명은 잠시 뒤 이 대표 직무정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까지 법원에 낸다고 합니다. 민주당의 내분이 또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주목되는데요. 관련한 뉴스들부터 다뤄보겠습니다.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음을 인정한다라고 의결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무회의인지 공산당 인민회의인지 좀 헷갈려하는 국민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게 우리 당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졸속으로 당무회의를 열어가지고 그냥 답정너 당무회의가 되면 국민들이 신뢰를 하겠습니까, 이거? 대장동 수사 1년 반 만에 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정식 기소되면서 후폭풍이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오후에 당무회의를 열고 기소 발표 이후 7시간여 만에 이 대표의 당대표 유지를 결정했습니다. 네, 민주당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재판에 넘긴 직후 최고위를 열어서 당무위 소집을 의결한 뒤에 오후 5시부터 당무위를 소집했습니다. 이 당무위가 시작된 지 50분 만에 이 대표의 당대표직 유지라는 결론까지 도출하면서 전 과정을 그야말로 일사불란하게 속전속결로 처리했습니다. 민주당 당원 80조는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되면 직무 정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 당무위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는 제3항 예외 조항을 적용한 건데요. 김의겸 대변인은 당무위가 끝난 후 취재진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대표의 기소는 정치 탄압임이 너무나 명백하다며 당이 단합하는 모습을 신속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고 부연 설명을 내놨습니다. 이 정치 탄압이라고 판단한 근거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김의겸 대변인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대표에게 촉대매고 결단을 내려라 이런 말. 네, 없었습니다. 검찰의 정치적 탄압임이 너무나 명백하고 이러한 탄압 의도에 대해서 당이 단결하고 단합하는 모습을 신속하게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정치 탄압의 근거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 탄압의 근거는 설명하지 않아도. 다만 어제 당무위는 당무위원장인 이재명 대표가 참석하지 않고 박홍근 원내대표가 대신 주재를 했습니다. 지난해 이 대표가 대표로 선출되기 이틀 전 예외 여부를 판단하는 주체를 윤리심판원에서 당대표가 위원장인 당무위로 바꾸면서 셀프 구제라는 비판이 불거졌던 것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어제 민주당 당무위를 두고서 지금 당 안팎에서 여러 가지 논란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당무위를 당일에 소집 공고한 것부터가 상당히 이례적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데다가 절반이 넘는 인원이 이제 실명으로 서면 의견서를 냈는데 일부 언론에서는 이게 사실상 압박용 아니냐, 이런 해석을 내놨습니다. 네, 당무위는 당 소속 시도위원장이나 자치단체장 등으로 구성되는 당무 관련 최고 의결 기구로서 이 과반 참석에 과반 찬성 시 의결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어제 당무위에는 전체 80명 중 30명이 현장에 참석해서 이 대표의 대표직 유지에 모두 동의했고 39명은 서면 의견서를 통해서 동의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이 서면 의견서에 실명을 표기해서 제출하라고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부 언론들은 사실상 찬성 의견을 압박한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내놨는데요.
이에 대해서 김의겸 대변인은 자신의 의사를 표시하는 건데 그 정도 정치적 책임과 공개성은 요구된다고 본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앞서서 라임 펀드 사태 관계자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기동민, 이수진 의원에게도 예외 조항을 적용해서 구제를 결정했습니다. 검찰 수사가 야당을 향한 정치 탄압이라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두고 당 일각에서는 사실상 이 대표 때문에 이 당직 정지를 면한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당 지도부가 이런저런 여러 가지 논란을 감수하면서까지 그야말로 전광석화로 당무위를 진행한 것은 이 대표의 기소로 인한 당내 혼란을 사전에 최대한 빨리 차단하겠다는 의도가 있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당직 형평성 문제 이 부분은 이제 앞서서 민주당 소속이었던 예를 들면 김홍걸 의원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이제 본인을 둘러싼 그런 의혹이 불거지니까 이제 그 당시에 자진 탈당 형식으로 해서 당에서 이제 나갔었죠. 그런데 그런 의원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결국 이제 기동민, 이수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온다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어쨌든 오히려 이제 속전속결로 저렇게 당무위를 소집하고 이 대표의 당대표직 유지를 결정함으로써 민주당 내 갈등 오히려 다시 불붙는 그런 분위기예요. 네, 복수 언론 보도에 따르면 비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당원 80조가 무력화된 거라면서 이 대표를 지키려다 보니 원칙이 무너졌다. 당이 이재명 대표의 호위무사를 자처하고 나섰다는 비판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하루가 지나서도 아니고 당일치기로 당무위를 열면서까지 서둘러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제대로 논의도 한번 안 하고 결정하는 이유는 무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는 지적도 있었다는데요. 실제로 어제 당무위에 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한 친문성향 전해철 의원은 당무위 소집이 너무 갑작스러운 거 아니냐, 공소장을 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고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비명계 조홍천 의원은요, 오늘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과유불급의 결정이었다면서 공개적으로 비판을 내놨는데요. 특히 당원 80조 1항 직무정지 처분을 받은 자 중에 사망 예외 조항을 적용할지 논의가 돼야 하는 거라면서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고도 지적을 했습니다. 저희가 어제 방송에서 이제 민주당 당원을 이렇게 물리적으로 그 문구적으로만 해석을 하면 이 대표는 기소 발표 동시에 당무가 정지가 되는 것이고 이를 구제하기 위해 당무회의가 열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당무회의 결정이 나기까지 몇 시간만이라도 형식상 이 대표는 대표직이 정지된 걸로 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조홍천 의원 주장에 따르면 그 같은 당직의 일시 정지 조치 그것 자체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조홍천 의원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정말 뭐 철통 같은 태세. 근데 저는 이 전반적으로 과유불급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기도 기소되는 날 갑자기 당무위를 소집했고 몰랐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소집을 했고 당헌 제80조를 1항과 3항을 해석을 하면 정지 1항의 처분을 받은 자입니다. 근데 처분이 내려진 적이 없어요. 단결 단합하는 모습을 신속히 이렇게 하는 걸로 보여줄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빨리 그냥 봉합을 하자라는 거죠. 직무정지가 될 건가 말 건가 가지고 당이 좀 우왕좌왕하는 의원들이 혹은 당원들이 좀 궁금해하는 이런 상황이 지속되는 걸 원치 않았다는 거. 민주당 권리당원 중 일부가 오늘 이재명 대표의 직무를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으로 알려져서 당내 갈등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가처분 신청에 참여하는 한 권리당원은 YTN과의 통화에서 당헌 80조의 취지는 민주당의 도덕적 우위를 위해 만들어진 조항인데 이 대표가 기소 후에도 이 대표직을 유지하는 것은 권리당원의 권리를 침해하고 당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친명계에서는 이 같은 비명계의 움직임을 오히려 비판하고 나서는 그런 분위기죠. 네, 이재명 대표 최측근인 7인회 소속 김남국 의원은 오늘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당대표를 흔들고 공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민주당이 잘하고 있는데 이 대표를 향해 질서 있는 퇴진을 요구하는 것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남국 의원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질서 있는 퇴진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12월이나 나중에 가을 이후에 가서 민주당의 지지율이 막 폭락하고 선거를 못 치를 상황을 염두에 두고 말을 하는 건데 지금 상황에서 그걸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맞지가 않는다라고 보이고요. 지금 민주당이 잘하고 있고 잘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내부에서도 어떤 당권을 가지고 이렇게 논란을
벌이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이고요. 이재명 대표가 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당원들이 당대표를 흔들거나 공격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이 대표의 대표직을 유지한 그런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국민의힘은 어제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군사작전하듯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서 당무위를 소집하고 속전속결로 이 대표에 대한 방탄막을 정비했다면서 이재명 방탄 앞에 대한민국 정당 민주주의가 또다시 무너졌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하태경 의원은 오늘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더불어 망할 당이 된 것이라고 공세 수위를 높였는데요. 하태경 의원 목소리 들어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더불어 망할 당이 된 거죠. 뭐. 이재명과 더불어 망할 당이 망할 당 하겠다고 지금 결정을 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 당에서도 기소가 되면 일단 출당을 시킵니다. 근데 우리가 단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결정할 수는 없잖아요. 법원에서 문제가 없다고 최종적으로 판단 내리기 전까지는 그래서 일시적으로 출당을 시키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당 쇄신 조항으로 우리 당에 먼저 들어왔고 문재인 당대표 시절에 민주당에도 들어왔는데 이걸 보면 이제 문재인의 개혁 정신도 짓밟는구나. 민주당이 범죄 혐의자의 인질이 되고 있구나.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기소한 지 불과 7시간 만에 민주당은 이 대표의 당대표직 유지라는 결론까지 도출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물론이고요. 그 민주당 내에서도 비명계를 중심으로 해서 이 당무회를 소집하는 과정부터 의결까지 여러 가지 절차상으로나 내용상으로나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들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일부 당원들이 이제 가처분 신청까지 낸다고 하는데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당원 80조 1항은 사무총장이 기소가 됐을 경우에 이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고 그리고 윤리심판을 조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재량 규정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망 같은 경우에는 1항에도 불구하고 당무위원회에서 정치 탄압으로 규정했을 때는 달리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문헌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이제 1항상의 뭔가 예외 조항으로 사망이 표현되어 있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그렇다면 과연 사무총장이 그 당대표의 직무를 정지한 것이니 했던 것인지 아닌지부터 문제가 되고 또 이제 정지를 한 바가 없다라고 한다면 사망의 그 당무위원회의 예외 조항을 적용할 필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절차적인 문제를 지적하시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일단 사망의 예외 조항, 즉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정치 탄압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 그 부분을 좀 빨리 해결을 함으로써 앞으로 이제 있을 수 있는 당내 분란이라든지 여러 가지 목소리들을 좀 미리 좀 차단하고 또 정치적으로 좀 정리를 하고 나가자라는 이제 취지에서 어제 당무위원회가 빨리 이루어진 것을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재명 대표가 기소된다라는 것 자체는 뭐 이재명 대표도 스스로 답정 기소라고 이야기했던 것만큼 뭐 이미 예정돼 있던 상황이었고 그리고 기소가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도부 간에 그래도 나름대로의 플랜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소가 어제 오전에 되고 바로 당무위원회를 소집할 만큼 또 어떤 그동안에도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취지의 어떤 결심들이 좀 있었던 것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정당의 특수성을 감안했을 때는 정치적으로 앞으로 더 이상 논란이 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포석이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법원이 이제 대개 정당 내부는 굉장히 광범위한 자치권을 인정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당의 어떤 결정에 대해서는 그닥 이제 사법적인 심판 대상을 되도록이면 결정을 안 내리는 그런 경우가, 그러니까 판단을 안 하려는 그런 경우가 있지만 다만 하나 예외적인 경우가 이제 절차상의 문제, 그러니까 당원 당규상의 어떤 절차가 있을 때 그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법원도 이제 결정을 내렸던 그런 일을 저희가 많이 봤거든요. 그렇다면 이번에 이제 지금 가처분 신청을 잠시 후에 3시에 지금 낸다고 하는데 그런 가처분 신청 결과에까지 이런 지금 뭐 변호사님 말씀해 주시면 어쨌든지 간에 절차상의 어떤 하자가 있었던 거는 분명해 보이기는 합니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저는 이제 당헌 80조 제1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이라는 걸 작년에 신설을 했잖아요. 그 신설했을 때 이미 법률적인 문제는 거기서부터 충돌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사실은 이 1항이 사무총장은이 주어입니다. 사무총장이 할 수 있다. 이게 주어와 수어예요. 그러면 사무총장이 안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는 사무총장이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가 기소가 됐는데 사무총장이 할 수 있다기 때문에 해야 한다도 아니고 그냥 아무 일을 안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이나 이런 걸 제기할 수 있을까? 할 수 있다는데 뭐 이런 점으로 본다면 법률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허점들이 있고 그다음에 80조 3항에 보면 정치 탄압이라고 볼 경우는 아까 이 김의겸 대변인 보니까 정치 탄압 굳이 말해야 되느냐 그러는데 어떤 게 정치 탄압이고 어떤 게 정치 탄압이 아니냐 이거 참 애매한 거죠. 그렇게 따지면 뭐 야당이 볼 때는 야당 의원에 대한 수사는 다 정치 탄압이고
여당 의원에 대한 수사는 그러면 그건 탄압 아닌가요? 그건 국회의원 탄압 아닌가? 예를 들어서 이런 점들이 애매모호한 그 표현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 해석권은 누가 가지고 있느냐? 결국 그 당의 지도부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법률적인 의미는 저는 뭐 그다지 없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이재명 대표가 이런 식으로 법률적으로든 뭐 내용적으로든 다 문제 있는 내용을 정광석화처럼 처리해놓고, 그리고 나서 뭐 당원들은 혹시 모르겠지만 일반 국민들로부터 민주당이 얼마나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 조치에. 저는 그런 정치적인 판단에 오히려 초점을 두고 우리가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 대표, 당 대표직은 이제 어쨌든 유지하게 됐지만요. 앞으로 사법 리스크는 더욱 격화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 어제 자신의 기소 소식을 듣고 검찰 수사를 다시 한번 비판하면서 이제 법원의 시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정에서 명명백백하게 진실이 드러날 거다. 이렇게 자신감을 피력하기도 했는데요. 어제 나온 이 대표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저에 대한 기소는 이미 전에도 수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답정 기소입니다. 검찰의 이번 기소로 이제 검찰의 시간이 끝나고 법원의 시간이 시작될 겁니다.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고 결국 명명백백하게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들으신 대로 이 대표는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말도 했는데요. 이 대표 이르면 오늘 5월부터 피고인 신분으로 매주 법정에 출석하게 될 걸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선거법 위반 혐의에 더해서 이번에 기소된 대장동, 위례, 성남FC 혐의 관련 재판까지 동시에 진행이 되면서 이 대표가 주 2회에서 3회 정도 법정에 출석하게 될 거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이 대표가 당대표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장해찬 청년 최고위원은 오늘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추진 중인 주 4.5일제를 빗대 이 대표가 주 4.5일 법원에서 근무하게 되는 것 아니냐며 비꼬기도 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친명계를 중심으로 이 대표가 재판을 받게 되어도 이 당무 공백은 없다는 주장이 나오는데요. 김남국 의원은 어제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대표가 경기도 지사 시절에도 일주일에 2번씩 재판을 받았지만 전체 지자체 단체장 중 성과평가 1위를 했다며 당무 공백은 기우라고 말했습니다. 여야 목소리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앞으로 민주당 최고위가 일주일에 3-4번 법원에서 열려야 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주 4.5일 법원 근무하셔야 될 것 같기 때문에 법원에서 최고위도 하시고 민생도 잘 챙기시면 좋겠는데, 제1야당이 할 일이 많은데 이재명 대표 변호인 노릇하느라 민생 관련된 입법은 팽개칠까 봐 그게 좀 걱정되긴 합니다. 경기도 도지사 하던 시절에 이재명 도지사가 재판에 뭐 거의 일주일에 2번씩 출석을 하면서도 전체 지자체 단체장 중에서 성과 평가 1위를 했었기 때문에 꼭 이 재판을 한다라고 해서 당무를 하지를 못한다라는 것은 좀 기우인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 재판이 일주일에 몇 번 진행될지는 모르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대표 예정된 재판도 많지만 아직도 남은 그 검찰 수사, 이것도 또 걱정되는 부분이죠. 네, 당장 이번 이 대표의 공소장에 포함되지 않은 김만배 씨의 428억 원 약속 의혹과 최측근 김용 전 부원장의 8억 뇌물수수 의혹에 대한 보강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고요. 대장동 일당이 정관계 인사들에게 50억 원을 주거나 약속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과 관련해서도 검찰이 수사 검사를 늘리면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이루어진 이 백현동 아파트 개발이나 정자동의 호텔 건설 사업 관련한 특혜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고요. 쌍방울 대북 송금 수사 역시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관련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이 대표를 향한 제3자 뇌물죄 수사를 예고한 상황입니다. 때문에 검찰이 이런 사안들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추가로 청구할 가능성도 제기가 되는데요. 다만 민주당이 체포동의안을 또 부결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추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보다는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만 추가로 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입니다. 이 대표가 예고한 법원의 시간, 그러니까 법정 공방에서 과연 무엇이 최대의 쟁점이 될지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요, 대장동 위례 의혹과 성남FC 의혹 관련 검찰 수사가 모두 조작됐다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데요. 검찰이 이 대표를 재판에 넘기면서 검토한 이 대표 혐의에 대한 수사 기록만 500건 분량, 약 25만 쪽 정도에 이르고 또 공소장도 169쪽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만큼 양측의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고되고 있는 건데요. 향후 이어질 대장동 의뢰 관련 이 재판의 최대 쟁점은 이 대표에게 적용된 배임 혐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사업으로 성남시가 가져가야 할 개발 이익을 민간업자가 챙기도록 해주고 그만큼 시에 손해를 입혔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 대표 측은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한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관련해 이 대표와 한동훈 법무장관은 지난달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대장동 의혹에 대한 양측의 입장을 강조하면서 공방을 이어간 바 있는데요. 당시 모습 보고 오겠습니다. 성남시라는 지자체에서 일어난 이재명 시장과 특정 업자들의 정경유착과 지역 토착 비리로서 개발 이권의 주인인 성남 시민에게 천문학적 피해를 준 범죄입니다. 참으로 억지스럽습니다. 적극 행정을 통해서 5,503억 원을 벌었음에도 더 많이 벌었어야 한다라며 배임죄라고 주장합니다. 이 시장은 최종 결정권자로서 김만배 일당의 청탁을 그대로 들어줬고 그 과정에서 직접 보고받고 자필로 서명한 문서 등이 물적 증거로서 다수 확보되었습니다. 검찰에 목이 잡혀 궁박해진 이들의 바뀐 진술 말고는 그 장기간의 대규모 먼지털이 수사에도 아무 증거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 대표가 기소됐다는 이런 소식에 최측근이죠. 김용 전 부원장, 지금 어쨌든 구치소에 있는데 입장을 내놨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김 전 부원장은 현재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 중인데요. 어제 변호인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정치검찰의 국기문란 행위가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면서 이를 지시하고 기획한 거대한 배후 세력은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김 전 부원장은 유동규, 남욱의 진술이 완전히 바뀌었고 구속기간이 연장되지 않고 석방됐고 지금까지 검찰이 이들의 호위무사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는 주장도 덧붙였습니다. 이 대표의 기소와 연결돼서 오늘 주목되는 국회 일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영재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된 겁니다. 네, 잠시 후 국회 본회의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하영재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보고되고 오늘 30일 표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하영재 의원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에게 이 체포 동의안에 반대해달라 이렇게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의원들의 이 불체포 특권 포기를 강조하면서 하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 가결을 사실상 당론으로 꺼내들었고요. 이를 통해서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방탄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오늘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하영재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은 사실상 당론이라고 못 박았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당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불체포 특권 이거 포기하라고 주장했던 당이에요. 그랬던 당이 저희 당 소속 의원권이라고 해서 이 사안에 대해 다르게 말할 수는 없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상 당내에서는 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라. 이 체포 동의안을 가결해야 한다는 것이 사실상 당론이라고 보고요. 하영재 의원에 대해서 체포동의안 표결할 때 국민의힘 의원들은 거의 다 찬성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정작 하영재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두고서는 오히려 딜레마에 빠진 게 민주당이다. 이런 지금 시각이 많습니다. 네, 민주당으로서는 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든 가결되든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앞서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서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도 부결시키면서 이 방탄 논란이 불거진 상황에서 하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킬 경우 이 자당 의원들만 구명했다며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고요. 이 하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킬 경우 의원들의 불체포 특권을 옹호하는 원내 정당이라는 이미지가 고착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관련해서 우상호 의원은 이 하영재 의원이 민주당에도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면서 국민의힘이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통과를 주장해놓고 모순된 행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반면 비명계 송갑석 의원은 하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놓고 민주당이 곤혹스러운 상황이라고 털어놓아서 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을 서명을 받고 계시면 이제 하영재 의원은 그냥 계속 구속되겠네요. 근데 우리한테 또 선처를 호소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모순된 행동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만 체포동의안,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불체포 특권 포기해야 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보여줄 수 있는 행위죠. 그러니까 너무 정쟁적이고 정략적인 접근들은
결국 분매당에 되어서 자기에게 돌아오죠. 아니 뭐 잊고 싶은 문제 아주 저희 당을 또 아주 힘들게 하는 문제라서 문제는 저희 당의 처지가 이런 것이 오는 것이 별로 달갑지 않는 처지일 수밖에 없겠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곤혹스러움은 있습니다. 사실 뭐 하의원 체포안 가결시키고 이 대표권은 부결시키고 이런 거에 대한 부담감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곤혹스럽다고 하시는 거죠. 네, 곤혹스럽습니다. 네. 하영재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동의안 그 표결을 두고서 지금 민주당이 딜레마에 빠졌다 이런 기사가 연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지금 리포트에서 말씀하셨듯이요. 이게 가결이 되든 부결이 되든 사실은 지금 민주당이 워낙 압도적인 의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 모든 결정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민주당한테 있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하영재 국민의힘 체포동의안도 가결이 되면 결국은 민주당이 이제 이 체포동의안에 반대를 해서 가결이 된 거고, 그렇죠? 그렇지 않고 부결이 된다면 결국 또 민주당 책임이다 이런 일이 되고, 국민의힘은 상대적으로 지금 왜 자꾸 뭐 거의 당론에 가까운 부결 이런 걸 가결을 얘기하냐면 어차피 국민의힘은 여기에 영향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 민주당이 모든 거에 책임을 내로남불이냐 아니면 범죄 옹호냐 어떤 식으로 가도 다 민주당은 부담이 되죠. 부담이 훨씬 커지느냐 아니면 약간 작아지느냐인데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 책임이 없어지진 않는다. 이런 겁니다. 네, 평가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그 민주당이 좀 더 곤혹스러운 입장인 것만큼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정치적인 셈법들이 분명히 있겠지만 국민의힘은 상대적으로 이 정치적인 셈법이 간단한 반면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복합적인 요소들이 많은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무기명 투표인 것이고 의원들이 각각 헌법기관으로서 본인의 양심에 맞게 투표를 할 것이니까요. 그 결과를 보고 나서 또 우리가 판단을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용산 대통령실의 분위기도 살펴보겠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의 여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어제는 방첩사령부하고요 사이버작전사령부를 방문했습니다. 모두 대북 방첩 그리고 정보 보안 업무를 맡고 있는 그런 기관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 말씀해 주신 대로 어제 방첩사령부와 사이버작전사령부를 비공개로 찾아서 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방첩사는 국군 기무사령부의 후신인데요. 현직 대통령이 이곳을 방문한 건 92년도에 노태우 전 대통령 이후에 31년 만이라고 합니다. 사이버사는 군기관에 대한 해킹 공격 등을 막기 위해서 2010년에 창설이 됐는데 현직 대통령이 직접 가서 업무 보고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어제 윤 대통령의 방문이 비공개로 된 것에 대해서 극도의 보안을 필요로 하는 두 곳의 기관 특성을 감안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업무 보고에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김승겸 합참의장 등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업무 보고를 받기 전에 윤 대통령은 방첩사령부 방명록에 보안이 생명이다 이런 문구를, 또 사이버작전사령부 방명록에는 사이버 전투 역량은 국가 안보의 핵심이라고 적었습니다. 이어 방첩사 업무 보고에서는 지난해 11월 부대 명칭을 개정한 이후 방첩사령부가 본연의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다면서 적극적인 방첩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는 등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전력을 다해달라는 말을 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는데요. 옛 기무사였던 이 방첩사는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이른바 계엄 문건 논란 속에서 사실상 해체됐다가 현 정부 들어 이름을 바꿔서 부활했습니다. 지난 2018년이었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 당시에 기무사가 계엄령 선포를 검토했다 이러면서 합동수사단을 구성하고 그다음에 사실상 기무사 해체를 지시한 적이 있습니다. 네, 당시 문 전 대통령은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과 계엄령 검토는 그 자체만으로 있을 수 없는 구시대적이고 불법적인 일탈 행위라고 지적하면서 합동수사단 구성과 기무사 해편을 지시했었습니다. 하지만 2019년 군사법원의 1심 판결에선 관계자 3명이 모두 무죄 판단을 받았고 최종 대법원에선 2명이 무혐의 확정 판결을, 1명은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었는데요. 이후 현 정부는 축소 개편됐던 안보지원부를 국군 방첩사령부로 다시 이름을 바꿔서 옛 기능 대부분을 회복시켰습니다. 또한 어제 윤 대통령이 사이버작전사령부의 작전센터를 직접 찾아가서 부대원들을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이 전후방이 없는 사이버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선 사이버작전부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대응을 지시했다고 하는데요. 대통령실은 특히 윤 대통령이 방첩사령부와 사이버작전사령부의 업무 보고 다음에 종합적으로 이 자유수호와 국가 방위를 뒷받침하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관련해 지난 10일 해군사관학교를 방문했던 그때 윤 대통령 목소리도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동북아와 한반도 안보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합니다. 어떠한 도전 앞에서도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성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강력한 국방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상대의 선의에 기대는 가짜 평화가 아닌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의 안보를 지키는 진정한 평화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참 오랜만에 방첩사 그리고 사이버 사령부를 방문한 윤 대통령. 최근에는요, 이 대통령실 참모들한테 나라에 간첩이 이렇게나 많나 이런 말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부 언론과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윤 대통령은 일부 민주노총 관계자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의혹 수사 등을 두고 나라에 간첩이 이렇게나 많나 이렇게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이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들에게 반정부 투쟁을 선동하라는 지령을 내렸다는 일부 언론 보도 등을 언급하면서 이 참모들에게 했다는 말인데요. 이렇게 간첩에 대한 우려를 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어제 윤 대통령이 직접 이 대공 업무의 최전선이라고 할 수 있는 방첩사와 사이버사를 찾은 셈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오전 검찰은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촉한 것으로 알려진 민노총 전현직 간부 4명에 대해 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A씨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동남아 등에서 북한 노동당 산하 대남 공작기구 소속 공작원을 3차례 만났다는 혐의 등을 받고 있는데 특히 작년 10월 헬로윈 참사 당시엔 국민이 죽어간다, 퇴진이 추모다 등 시위 지령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북측과 수년간 통신으로 연락하면서 100여 차례 걸쳐서 대북 보고문, 대남 지령문 등을 주고받은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오늘 조선일보를 통해서는요, 이 A씨가 받았다는 북한의 지령문 내용도 보도가 됐습니다. 네, 조선일보가 입수한 대남 지령문에 따르면요, 북한은 지난해 11월 15일 A씨에게 헬로윈 참사를 계기로 윤석열 정부에 결정적 타격을 가할 수 있도록 사회 각계각층의 분노를 최대한 분출시키는 활동을 하라는 주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지령문에서 북한은 헬로윈 참사 희생자 추모 촛불 집회를 언급하면서 윤석열 퇴진 함성이 서울 시내를 뒤흔들어 놓을 것이라고 했고요. 2014년 박근혜 탄핵을 이끌어낸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투쟁을 연상시킨다라는 평가도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실제 민주노총은 이후에 촛불 집회에 합류했고 당시에 민주노총이 촛불 집회 합류 일정을 공지한 포스터에는 국가는 없었다, 대통령이 책임져라라는 문구가 적혔습니다. 또 북한의 지령문에는요,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이 정부 책임론을 최대로 부각시키면서 윤석열 패거리들을 집중 공격하고 있다는 당시 상황을 진단한 내용과 이런 분위기를 전술적으로 잘 이용해 나간다면 집권 초기부터 극심한 통치 위기에 시달린 윤석열 역적패당에 보다 결정적 타격을 가할 수 있다는 주장, 그리고 각계각층의 분노를 최대한 분출시키기 위한 조직 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했으면 한다는 지시도 담긴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이런 북한의 지령문이 전달되고 한 달 뒤에 민주노총은 전국 동시다발 민주노총 총파업, 총력투쟁대회를 열었습니다. 저희가 방금 전해드린 북한의 지령문은요, 이 조선일보가 단독 보도한 내용입니다. 아직 검찰이 공식 발표했다거나 또는 법원 판결에 의해서 최종 확정된 내용은 아니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와 같은 북한의 지령 내용하고 그다음에 민노총이 한 여러 가지 그 투쟁대회라든지 촛불 집회 참석 이런 것도 역시 연결된 정황이 그렇다는 것뿐이지 민주노총이 북한의 지령에 따라서 움직였다 이런 뜻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립니다. 어쨌든 이제 검찰이 구속영장을 이제 청구한 것을 보면 상당한 나름대로의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그렇게 보이기는 하는데 언론이 보도한 북한의 지령문 내용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잘 아시다시피 지령문 자체를 확보하고 그 내용을 보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으로 보면 아마 상당히 사실에 가까울 것이다 라는 거는 저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고, 근데 문제는 북한의 지령문보다도 그 지령문 이후에 민주노총이 행했던 여러 가지의 시위에서의 주장, 구호 이런 것들을 보면 일치한단 말이죠. 그러면 일단 의심되는 것은 북한의 지령대로 따른 것 아니야? 이렇게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어디가 아니라 의심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의심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같다는 점에서. 물론 그런 걸 우연의 일치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한두 가지는 우연일 수 있지만 이 여러 가지가 다 시점, 내용 이게 다 우연일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수사를 더 해봐야 되겠지만 현재까지 그 지령문과 결과가 일치했다는 점에서 보면 상당히 개연성이 높은 그런 수사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그러니까 구속영장 청구부터 앞으로
추가 수사까지를 한번 지켜보면 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물론 수사 초기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확정된 것은 없겠지만 그래도 수사기관에서 무언가 단서를 많이 포착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이 북한과 관련된 수사는 더더군다나 좀 기밀성이라든지 보안을 또 유지해야 그렇죠. 되는 수사이기 네. 때문에 아마 보도를 통해서도 아직까지는 많이 나오지 않은 사실들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굉장히 좀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는데요. 특히 북한 지령문을 가지고 그것대로 그대로 집회에 이용한다든지 뭐 구호로 사용했다. 이런 거는 대한민국 우리 국가에서는 절대 있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반드시 이 부분을 엄정하게 수사를 해서 만약에 문제가 있거나 정말 북한의 지령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일벌백계해서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수사기관의 수사 상황, 그다음에 그 이후에 혹시 재판에 이제 회부가 된다면 그 법원의 판결 상황까지 저희가 또 지켜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독도 그리고 위안부 논의에 이어서 이번에는 또 멍게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네, 윤 대통령이 한일의원연맹 일본 측 의원들을 만났을 때 일본산 멍게 수입 재개를 요청받았다는 일본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논란이 된 겁니다. 이 일본 마이니치 신문은 한일의원연맹 일본 측 누카가 회장의 일본산 멍게 수입 재개 요청에 윤 대통령이 지난 정부는 정면 대처를 피한 경향이 있다. 국제 원자력 기구 절차에 따라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답했다며 당시 대통령실 관계자가 일본 측 촬영을 막아섰다고도 했습니다. 이러한 일본 보도가 내용이 알려지자 이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 당시 멍게라는 단어가 나온 적 없고 촬영을 막은 일도 없었다며 일축했지만 민주당은 브리핑까지 열며 공세에 나섰는데요. 어제 오영환 원내대변인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라면 국민의 건강과 안전쯤은 아무렇지 않다는 말인지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대통령실은 멍게란 말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멍게란 말은 없었고 수산물이라는 말은 있었습니까? 이 이상 말장난하지 말고 대통령이 무슨 말을 들었고 또 무슨 말을 했는지 분명히 답하길 바랍니다. 윤 대통령 방일과 관련해서 일본 언론이 보도하면 우리 대통령실이 부인하는 그런 일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아마 일본 언론의 보도도 그 일본 정치인들이 앞으로 이제 지방선거나 이런 걸 앞두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지역구 현안 같은 거를 유리하게 해석해서 이제 알리면 그러면 일본 언론이 보도하고 이런 지금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지 않나 그런 추측은 되는데요. 어쨌든 이번에도 대통령실이 이제 멍게라는 단어조차 나온 적이 없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전혀 믿지 않는 그런 분위기죠. 그렇습니다. 오늘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일본은 자국 이익을 위해서 언론을 적극 활용하는데 우리는 잡아떼기로 일관할 뿐이다 라면서 대통령실의 대응을 지적하는 얘기였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민주당은 일본 언론에 대한 여야 공동 항의 성명까지 제안하고 나섰는데요. 박홍근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주호영 원내대표를 향해서 독도와 관련해서 일본 언론의 허위 보도에 대해 대한민국 국회의원 공동의 이름으로 합의 성명을 발표할 것을, 항의 성명을 발표할 것을 공식 제안한다라면서 공세 수위를 높인 겁니다. 박 원내대표의 이야기도 들어봅니다. 우리 헌법이 규정한 대한민국 영토를 가짜 뉴스로 침략한 것과 같습니다. 대통령이 헌법적 책무인 영토의 보존 의무를 해태하니 헌법기관인 국회가 나서서 바로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 제안에 응하지 않는다면 국민을 대리한 국회의 일원으로서의 명분과 자격마저 의심받게 될 것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지금까지 이 독도 문제가 한일 정상회담 테이블에 올라왔다. 이걸 전제로 해가지고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의 뭐 나라를 팔아먹었다 이런 식으로까지 공격을 해왔었는데 지금 박홍근 원내대표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면 그거는 일본 언론 보도는 가짜뉴스다 이렇게 규정을 한 건지 우선 그 여부가 궁금해지기는 합니다. 어쨌든 박홍근 원내대표의 이 같은 제안을 국민의힘이 받아들일지는 저희가 이제 지켜봐야 할 텐데요. 대통령실 어제는 이른바 이제 전원으로 전해졌던 그 윤 대통령의 국무회의 비공개 발언에 대해서도 또 해명을 내놨습니다. 네, 어제 저희도 전해드렸는데요. 윤 대통령이 지난 21일 국무회의 비공개 발언에서 방일 당시 한일 관계 정상화와 관련해 한국 야당을 직접 설득하겠다라는 일본 야당 지도부의 말을 듣고 부끄러웠다 이런 말을 했다고 알려졌었죠. 이는 국무회의 참석자에 의해서 전해진 내용이었고요.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야당의 반발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당시 윤 대통령이 한 말은 부끄럽다가 아니라 부럽다였다고 해명했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일본 현지에서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관계자를 만난 뒤에
일본은 한일 관계 미래를 위해 미래 세대를 위한 양국 간의 협력을 위해서 초당적으로 대처하는 것 같다. 그런 점이 부럽다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부끄러웠다와 부럽다. 엄격히 말은 다르지만 정치적 의미로 보면은 결국 이제 우리 야당을 겨냥했다. 이런 면에서 그냥 뭐 차이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대통령실이 이제 부럽다가 맞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어제 방송에서 부끄럽다로 전해드린 그것도 정정하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앞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발의한 독도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 법안을 두고는 이 민주당 의원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한 라디오에 출연한 김남국 의원이 문재인 정부 때 국민의힘이 발의했지만 통과되지 못했던 독도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 법안을 이재명 대표가 발의한 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받았고 그에 대한 답으로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을 수 있다 이렇게 답해서 일각에서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어제 김 의원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지금 이 독도와 관련된 관련 법이 나온다라는 것은 굉장히 시적절했다라고 보이고요. 독도의 영토 주권을 더 공고히 한다라는 측면에서 이 법안의 국민적인 어떤 관심이 굉장히 높지 않나. 지금 이거를 발의하면 문재인 정부의 장관들이 반대했던 거를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나요?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을 수도 있는 겁니다. 사실은 모든 문제에 있어서 과거의 전례만 찾아가지고 과거대로 판단하면 되는 것처럼 모순된 결론에 이를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처럼 민주당에서는 한일 회담과 관련해서 계속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민주당 출신이죠. 지금 무소속이기는 하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그 방일 결단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취지의 목소리를 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민주당 출신 김진표 국회의장이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큰 결단을 했다라고 말입니다. 김 의장은 어제 출연한 라디오에서 양국 정상의 외교 결과는 시간을 좀 두어야 평가가 가능하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는데요. 김진표 국회의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말하자면 큰 결단, 큰 양보를 했는데 앞으로 이 양보가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지려면 우선 피해자나 유족들과 좀 더 많은 소통이 필요한 것 같고요. 미래를 보고 북핵의 위협에 대처하려면 한미일 동맹이 불가피하게 필요하고 또 이 경제적으로도 여러 가지 필요가 있고 하니까 패널 듣기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 이재명 대표의 측근 의원 중에 한 사람이죠. 김남국 의원이 그 문재인 정부에서 반대했던 이른바 이제 독도 관련 법을 이재명 대표가 지금 와서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한 부분. 그 다음에 민주당 출신인 무소속 김진표 국회의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 결단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한 부분.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패널들의 의견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시죠. 김남국 의원이 사실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저는 뭐 독도 문제에 대한 김남국 의원의 약간 무지를 반영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때도 틀렸고 지금도 틀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아시다시피 독도는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는 그 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한일 간에 아주 쟁점으로 부각하면요. 그건 일본이 노리는 거거든요. 바로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져가게 되고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져가게 되면 우리가 불리한 거는 뭐 다 아시다시피 그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든 지금이든 독도의 날을 기념일로 정하는 문제는 결국 일본의 여러 가지 그 어떤 전략에 우리가 휘말리는 결과이기 때문에 그때도 지금도 다 틀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이 지금 한일 관계 정상화에 대한 결단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국민의 반일 정서가 워낙 강하고 이 반일 정서가 이 좀 회복되기까지는 그러니까 정상화되기 전까지는 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바로 김진표 국회의장처럼 한일 관계의 과거사를 알고 있는 분들, 이른바 전문가 그룹에서는 이게 시간이 지나면 어떤 식으로든 우리 정부에 또는 우리 대통령이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지금 저런 평가를 하는 것이고 김진표 국회의장의 말대로 일정한 기간이 지나고 그리고 정보여당이 조금 더 노력을 한다면 국민들의 반일 정서도 점점 누그러뜨리고 현실을 직시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김남국 의원이 그 독도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 그 법안 발의한 것과 관련해서 그때는 틀렸지만 지금은 맞다라고 이제 시기가 이제 지금은 적절해졌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요.
사실 김남국 의원은 뭐 그렇게 판단하실 수 있고 또 정치적으로 그렇게 또 본인이 평가하실 수 있겠지만 문제는 국민들께서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국민들이 보시기에 왜 그때는 틀렸고 지금은 저 법안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득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단순히 뭐 과거대로만 하면 더 오히려 모순이 될 수 있으니까 그때는 무조건 틀렸고 지금 우리는 맞다라고 말씀하신다면 또 국민들께서 감동이 없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이 보시기에 아 그때는 정말 아니지만 지금은 해도 되는 거구나라는 것을 설득할 수 있을 만한 논리를 내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김진표 의장도 윤석열 대통령의 큰 결단이나 큰 양보에 대해서는 뭐 긍정적으로 평가한 바가 있는 것 같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양보가 국민들께 받아들여진다면 그 피해자나 유족들에게 더 많은 소통을 해야 된다. 이 부분에도 굉장히 큰 방점을 찍었습니다. 결국에는 이 한일 관계가 정상화돼야 되고 이 뭐 방향성은 맞을지 모르겠지만 그 과정이나 이 수단적인 부분에서는 분명히 잡음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뭐 유족이라든지 피해자들의 그런 취지나 마음을 뜻을 반영해야 된다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도 함께 고려를 해야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오늘 하루 놓치면 안 될 핫한 뉴스를 모아 전해드리는 어쩌다 이런 일이 코너로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활동기지개입니다. 어제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소식이 전해지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면 복권 이후 두문불출해왔던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대외 활동에 들어가는 모양새입니다. 먼저 이명박 전 대통령은 어제 MB정부 인사 24명과 함께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천안함 용사들과 연평도 포격 도발 희생자 묘역, 제2연평해전 전사자 묘역 등을 참배했는데요. 이는 지난해 12월 사면 복권된 이후 첫 외부 공식 일정이었습니다. 어제 모습 함께 보고 오시겠습니다. 참배드리겠습니다. 나를 희생하고 또 부하들 위해서 희생하고 그때는 또 도발 오더라도 우리의 지시를 또 허락을 받고 되어갔습니다. 근데 좀 대응이 늦어지고 묘비 앞에 선 이 전 대통령은 이 감회가 새로운 듯 전사자의 이름을 하나하나 읊었다고 합니다. 이 참배 중엔 흐르는 눈물을 거듭 닦기도 했다고 하고요. 또 방명록엔 자유의 전선에서 헌신한 정신을 기리며 대한민국의 국가 번영과 안보를 지키기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적기도 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제 재임 당시에나 또 퇴임한 이후에도 천안함 묘역을 자주 찾았었죠. 그렇습니다. 천안함 폭침 사건은 지난 2010년 이명박 정부에서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이 전 대통령은 통일이 되는 날까지 매년 전사자 묘역을 찾겠다고 약속했고 실제로 2013년 퇴임 이후에도 그 약속을 꼬박꼬박 지켜왔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8년 구속 이후에 그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되자 함께 일했던 참모들에게 대신 약속을 지켜줄 것을 당부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일은 서해 수호의 날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취임 이후 첫 그 수호의 날을 맞아서 천안함 폭침은 북한의 소행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공개적으로 천명할 예정으로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네, 취임 후 처음 맞는 서해 수호의 날에 맞춰서 천안함 논란을 종식하고 전사자들에 대한 예우를 갖추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대선 당시부터 윤 대통령은 생존 장병과 유가족을 만나면서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라고 말해왔지만 대통령으로서 북한 소행이다 이렇게 공식 메시지를 내는 건 처음이라서 더욱 주목되고 있습니다. 관련해 당시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북한의 그 피격에 의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다 이게 과학적으로 검증이 된 것이고 또 여러 상황을 종합하면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걸 여기에 대해서 막 의혹을 제기하고 또 이 의혹 보도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라고 판정하고 이렇게 해서 천안함 장병과 우리 유족들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한 거에 대해서는 참 큰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교롭게도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근황도 어제 동시에 전해졌습니다. 네, 지난 2021년 12월 특별 사면돼서 지난해 3월부터 대구 달성군 사저에서 머무르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참석 이후 이렇다 할 외부 활동 소식이 전해지지 않고 있었는데요. 어제 유영하 변호사가 영남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박 전 대통령이 조만간 국민과의 소통에 나설 예정이라며
달성군에 가끔 가던 식당에서 식사도 하고 대구 전통시장도 다니면서 시민들과 자연스럽게 접촉할 생각이라고 외부 활동 계획을 밝혔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두문 분출하니까 이제 일각에서는 혹시 건강이 나빠진 거 아니냐 이런 관측과 또 걱정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유영하 변호사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습니다. 네, 유영하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에 대해 대구 달성 사저로 온 이후에 잘 적응하고 있다. 일상생활에서 크게 불편함은 없고 식사도 잘 하신다면서 처음 달성 사저로 내려왔을 때보다 많이 호전됐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대통령이 치매에 걸렸다, 제대로 걷지도 못한다는 유언비어를 퍼뜨린다고 하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내일이면 박 전 대통령이 달성군으로 돌아온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지난해 3월 24일 정치적 고향인 대구 달성군 사저에 도착해서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했던 박 전 대통령 모습 보고 오겠습니다. 제가 대통령으로 있으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한다고 했지만 이루지 못한 많은 꿈들이 있습니다. 그 제가 못 이룬 꿈들은 이제 또 다른 이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인재들이 저의 고향인 대구의 도약을 이루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저의 작은 힘이나마 보태려고 합니다. 두 전직 대통령의 공개 행보 또는 이제 공개 행보를 예고한 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마침 그 천안함 그 북침의 그 서해수의 날 뭐 이거 하고 그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 뭐 이제 사저로 들어간 일주기 이게 또 겹치고 네. 있죠. 그 겹치고 있는 데다가 그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최근에 이런저런 이제 설들이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우연의 일치로 지금 동시에 두 전직 대통령의 동향이 이렇게 나타나게 된 거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한간에서 무슨 내년 총선을 앞두고 무슨 정치적 영향력 글쎄요 그 영향력 같은 건 이미 입증된 것 아닌가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위원님이랑 생각이 비슷한데요.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뭔가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들은 좀 억측에 불과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총선까지도 기간도 많이 남았고요. 그리고 또 전직 대통령들이 만약에 총선과 관련해서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하더라도 저렇게 뭐 공개 행보를 해서 논란이 될 필요 자체가 없을 것 같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그냥 사면 복권 이후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또 활동을 나름대로는 재개한 것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주민은 굶고 딸은 명품.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딸 김주혜의 사진이 보입니다. 네, 그런데 오늘 주목할 부분은 사진 속 김주혜가 입은 검은색 패딩 코트입니다. 이 북한 매체들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7형 발사 다음 날이었던 지난 17일 김정은 위원장과 동행한 딸 김주혜 사진 3장을 공개했었는데요. 이때 김주혜가 입은 검은색 패딩 코트가 이 프랑스 명품 브랜드 크리스찬 디올 제품인 것으로 밝혀져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코트는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가격이 1,900달러, 한화로 240만 원이 넘는 가격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북한이 지금 계속되는 경제난 속에서 국산품 사용을 장려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이어졌고 또 일부 지역에서는 지금 식량난 때문에 이제 아사자까지 나오고 있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김정은 일가는 명품을 애용하는 모습이 이렇게 빈번히 포착되고 있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2020년 10월 10일 당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코로나와 경제적 빈궁에 빠진 주민들을 달래면서 연설 중간에는 울먹이거나 눈물을 보이기도 했는데 정작 그날 1,400만 원대 스위스제 명품 손목시계를 찬 것이 포착돼서 비난을 받은 바가 있었죠. 또 김정은 부인 리설주는 공개석상에 수백만 원대의 디올 핸드백과 티파니 목걸이 착용하고 구찌와 베르사체 원피스를 입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최근 북한 내부에서는 아사자가 발생할 정도로 심각한 식량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북한의 수뇌부들은 사치품의 소비를 계속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이 같은 김주혜의 모습을 보고서 아주 분노했다 이런 또 보도도 나왔습니다. 네, 자유아시아 방송은요 평안북도 한 주민 소식통을 인용해서 김주혜의 모습을 눈여겨본 주민들은 김주혜가 얼마나 잘 먹었는지 얼굴이 뽀얗고 달덩이 같다라는 말을 가까운 사람끼리 주고받았다라고 보도한 바 있는데요. 이 소식통은 지금 주민들은 제대로 먹지 못해서 얼굴에 광대뼈만 남고 말이 아니라면서
그런데 김주의 잘 먹고 잘 사는 귀족의 얼굴에다 또 화려한 옷차림이 TV로 자주 방영되니 화가 나서 참기 힘들다 이렇게 비판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오토바이 몰다 적발. 가수 정동원 군의 사진이 보이는데요.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벌써 올해로 17살 고등학생이 된 가수 장동원 군이 이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다 경찰에 적발됐다고 합니다. 이 경찰에 따르면 정동원 군은 오전 0시, 그러니까 밤 12시가 조금 넘은 시간에 이 서울 동부 간선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다 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고 알려졌는데요. 이에 대해 정동원 군 소속사 측은 즉각 입장문을 내서 현장에서 본인이 교통법규를 위반했음을 인정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오토바이 같은 이제 원동기 면허는요, 이제 만으로 16살 이상이면 응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정동원 군이 2007년 3월 19일생이니까 올해로 만 16살이 된 겁니다. 네, 정동원 군은 생일이 같 지난 21일 원동기 면허를 취득한 초보 운전자로 알려졌습니다. 소속사는 정동원 군이 오토바이 첫 운전이어서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하면 안 되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 본인도 죄송하다고 하고 소속사 차원에서도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 편달하겠다라고 입장을 전했습니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정동원 군이 미성년자라서 우선 적발을 하고 귀가를 조치한 상태고 추후에 보호자가 동석한 상태에서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수 좋지 않은 그런 소식이 오늘은 들려왔지만요. 정동원 군 얼마 전에는 이제 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여러 가지 화제를 낳기도 했죠. 네, 최근 정동원 군은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고등학교 입학식 현장을 공개하기도 했었는데요. 정동원 군은 예술고등학교 교복을 입고 팬들의 응원을 받으면서 교문에 들어섰고요. 입학생 대표로 입학선서를 하는 등 유명세를 입증했습니다. 앞서 정동원 군 소속사는 입학식에 많은 팬들이 몰릴 걸 우려해서 학교 출입은 물론 또 왕자님 호칭, 또 이 의복 착용을 절대 불가함을 알려드린다 이렇게 공지까지 내려서 많은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잠시 정동원 군 입학식 현장 보고 오겠습니다. 긴장돼. 선서해야 되나? 선서. 대표 학생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정동원 외 234명은 본교에 입학하여 국가에 같이 있다니 영광이야. 오늘 오후 정치권 이목은 헌법재판소로 쏠리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헌법재판소에서는 검찰의 수사 권한을 대폭 축소한 법안이죠. 지난해 9월부터 시행이 들어간 이른바 검수완박법의 입법이 정당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최종 판단이 내려집니다. 입법 당시부터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그런 사안이죠. 그렇습니다. 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는 뜻의 검수완박법은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를 기존 6대 범죄에서 부패와 경제 등 2대 범죄로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지난해 4월 입법 당시에 민주당은 군사작전 벌이듯 속전속결로 이 법안 처리를 밀어붙였고요. 이 과정에서 여당과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논란이 됐던 입법 당시 상황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민영배 의원이 민주당 의원이지 무소속입니까? 이런 편법이 어디 있어요? 이런 꼼수가. 국회선진화법 위반이에요. 왜 이러세요 도대체 왜? 의사봉을 왜 상황을 왜 들고 가냐? 뭐하자고? 이성이나 저쪽에. 술 먹고 햇빨 부리는 곳이 아니에요? 국회 의원님들. 누가 술 먹어? 뭐야? 야, 사람 죽어가! 너 떳하게 들어가지 왜 뭐하는 거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국 지난해 법무부와 국민의힘에서 검수완박은 위헌이며 입법 과정도 적법하지 못했다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고 검수완박법 시행 반년 만인 오늘 선고가 내려지는 건데요. 이번 사안을 두고 정치권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관심도 집중되면서 이번 재판을 보려는 방청권 경쟁률은 5대 1에 가까운 수치였다고 합니다.
한동훈 장관이 참석해 화제가 됐던 지난해 공개 변론 때는 방청권 경쟁률이 37대 1까지 치솟기도 했었는데요. 헌재가 오늘 70건이 넘는 사건을 선고할 예정인데 검수 안박 관련 건은 선고 목록상 윗순이라서 곧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에서 들여다보고 있는 쟁점들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법 통과 과정에서 소수당의 권한이 침해됐는지, 그리고 검사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검수완박법이 헌법상 문제가 없는지입니다. 이 중에서도 정치권에서 가장 공방이 거센 게 소수당의 권한이 침해됐느냐 여부인데요. 이 청구 당사자인 국민의힘은 민주당 소속이었던 민영배 의원이 위장 탈당 방법을 동원해서 무소속이 돼서 법사위 안건 조정 절차를 무력화하고 법이 통과되게 기여했으며 이것이 절차상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있었던 공개 변론에서도 이 사안은 헌재가 가장 큰 비중을 둔 쟁점 중 하나였는데요. 당시 변론 상황 영상으로 보시죠. 제가 뭘 위장 탈당을 했습니까? 뭐 어떻게 위장 탈당을 했습니까? 뭘 위장했습니까? 탈당 안 해놓고 탈당했다 했습니까? 저는 지금 민주당 소속이 아니에요. 위장 탈당한 의원이 안건 조정위원으로 참석한 그런 참관 전례가 전혀 없습니다. 탈당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본인이 그런 결정을 했다면 그것이 과연 꼼수 탈당이라고 불릴 수 있겠느냐. 표현의 자유의 원칙이 존중된다고 할 경우에 그 어떤 의사결정이나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어도 괜찮습니까? 민영배 의원이나 민주당 측은 이제 위장 탈당이 아니다. 말 그대로 그냥 탈당이다. 이런 입장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민영배 의원의 그 민주당 복당 얘기가 나오면서 논란이 다시 점화된 그런 측면도 있죠. 그렇습니다. 무소속이 된 민영배 의원은 탈당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복당 요청을 기다리고 있다고 언급했었고요. 또 지난해 8월 당시 당대표 후보였던 이재명 후보도 민 의원의 복당을 언급해서 일각에서는 민주당 스스로 꼼수 탈당을 인정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지난 발언들 모아봤습니다. 복당해야죠. 그런데 아직 당에서 복당을 하라고 요청이 들어오지 않아서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형식적인 척은 무소속이지만 마음은 민주당에. 그거는 뭐 두말할 필요 없죠. 탈당은 평가가 정말로 많이 갈립니다. 그 당이 필요로 해서 한 일일 거고 요청해서 한 일일 텐데 그걸 특정 개인의 책임으로 귀결시키는 건 옳지 않다. 중리를 모아서 합리적인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민영배 의원은요, 지난해 말 박지원 전 국정원장 복당을 계기로 재차 복당 의사를 밝힌 바 있었는데요. 다만 복당 못할 이유가 없다면서도 이 권한쟁의 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을 의식한 듯 급하진 않다 이렇게 말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정순신 변호사 아들 학폭 청문회 실시 안건을 단독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이 무소속 민영배 의원을 안건조정위에 편입하는 꼼수를 썼다는 여당의 지적이 쏟아지자 또다시 위장 탈당을 부인하는 입장문을 내기도 했는데요. 민 의원은 자신이 진짜 탈당했다라고 강조하면서 자신은 이미 11개월째 무소속이며 여당이 코너에 몰릴 때마다 위장 탈당 카드를 꺼낸다 이렇게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법무부 측이 신청한 검수완박 권한쟁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끌었다 이렇게 봐도 되겠는데요. 한 장관 직접 공개 변론에도 출석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 장관은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각종 절차 위반이 있었고 법안이 국민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다며 무효화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또 일부 정치인을 지키기 위한 법안이라고 규정하기도 했었는데요. 지난해 9월 검수완박 시행을 앞두고는 검찰의 2대 범죄 수사 범위를 넓히는 이른바 검수원복 시행령을 내놓으며 야당과 각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검수완박법을 비판해온 한동훈 장관의 발언들 들어보시죠. 이 나라의 모든 상식적인 법조인, 언론인, 학계, 시민단체들이 전례 없이 한 목소리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법안의 처리의 시도는 반드시 저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범죄자뿐입니다.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명분 없는 야반 도주구까지 벌여야 되는지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최소 필요한 내용의 시행령을 만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꼼수라면 위장 탈당이라든가 회기 쪼개기 같은 그런 게 꼼수 아니겠습니까?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검찰로부터 수사권 분리를 주장하며 반드시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상임고문을 지켜내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일부 정치인들을 지키겠다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추진한 입법이 정권교체 직전에 마치
청야 전술 하듯이 결행된 것입니다. 헌재가 과연 언제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 또 그것에 따라서 검수완박법안은 과연 유지될 수 있을지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헌재 재판관 9명 가운데 5명 이상이 찬성하면 인용이나 기각, 각하 결정을 내릴 수 있는데요. 기각이나 각하가 되면 지금처럼 법안이 유지되는 거고요. 헌재가 인용 결정을 내릴 경우에 사안이 조금 복잡해집니다. 위장 탈당 등의 절차상 문제를 제기한 국민의힘 측의 청구를 인용한다면 헌재가 지난해 입법 과정 자체에 흠결이 있었다라는 점을 인정한다는 의미인데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헌법에 검사의 수사권을 보장하는 근거가 있고 국회 입법으로 그 권한이 침해당했다는 법무부 측의 주장까지 받아들여진다면 검수완박법은 사실상 위헌 결정을 받는 셈이 됩니다. 다만 절차와 내용이 모두 잘못됐다고 인정되더라도 이미 시행 중인 법률의 효력에 영향을 줄지는 의견이 분분한데요. 참고로 이전에 법률이 무효화된 사례는 없었다고 합니다. 어떤 결과가 나온다고 해도 후폭풍은 만만치 않을 듯한데 한번 예상해 주시죠. 네, 헌재가 이 권한 침해가 없었다고 국회 손을 들 경우에는요. 검찰의 범죄 대응 활동 위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동안 민주당이 검수원복 시행령 개정을 두고 강도 높게 비판해온 만큼 법 개정이 타당했다는 헌재 결정이 나오면 보다 강도 높은 공세를 받을 거란 우려가 검찰 내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헌재가 검수완박법의 무효를 인정하면 검사는 다시 6대 범죄를 주도적으로 수사할 수 있게 되고요. 그동안 검수완박의 위헌성을 피력해온 한 장관은 위상과 발언권 역시 더 세질 거라는 분석인데요. 대통령실은 검수완박 선고를 앞두고 일단 결과를 지켜본 뒤에 의견을 드리겠다면서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선고 이후에도 대통령실보다는 법무부에서 입장을 내고 법률 검토를 진행할 거다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잠시 뒤면 이제 결과가 알려지겠습니다. 이른바 검수완박법안에 대해서 위헌 여부를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전해드린 대로 이 청구를 한 당사자가 이제 두 양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국민의힘이 있고요, 하나는 법무부와 검찰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낸 그 청구의 쟁점은 크게 보면 바로 그겁니다. 민주당이 이른바 이제 꼼수 탈당이라는 그런 편법을 통해서 이런 입법 과정의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 부분을 헌법재판소가 바로 잡아달라 이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법무부가 낸 부분은 이제 간단히 얘기하면 검찰의 수사권은 헌법상 검찰한테 부여한 그런 직능인데 이거를 입법부가 결국 상권 분립의 그 원칙을 해치고서 무리하게 뺏었다. 따라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입법부가 행정부의 권한을 갖다 침해했다. 지금 이 부분을 다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쟁점을 따로 놓고서 패널들께 한번 그 의견을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이 주장한 그 절차상 하자 이 부분에 대해서 패널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법률가시니까 먼저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일단 국민의힘에서 제기하는 부분들은 이제 국회의원들이 이제 입법을 하는 과정에서 그 절차가 위반이 있다라는 이제 취지입니다. 특히 이제 민영배 의원이 앞서 계속 리포트에서 나왔다시피 이제 꼼수 탈당이 아니냐, 뭐 위장 탈당이 아니냐 이제 이런 의혹들을 받았었거든요. 민영배 의원이 그 당시에 탈당을 하고 민주당 소속이 아닌 것이 됨으로써 그래서 이제 안건 소위에서 바로 통과될 수 있는 그런 절차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과 그리고 이제 회기를 쪼개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상정했던 부분도 아마 절차 위반의 한 요소로 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이 정도 절차 위반으로 과연 이 법률 행위, 즉 입법 과정 자체를 헌재에서 무효로 봐줄 것인지는 좀 별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절차상의 사소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중대한 하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또 그렇다면 그 국회 입법권도 보장해야 되기 때문에 국회 입법 절차 전체에는 뭐 사후적으로 하자가 있었다라고 보지 않는 것이 또 헌재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반영한다면 이 절차적인 부분을 만약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사소하다라고 보고 그냥 그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근데 이제 법률 문구상으로만 보면 사실은 탈당한 거는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내용을 들어가 보면 사실상 탈당 안 한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죠. 왜 그러냐면 탈당을 하고서도 실질적으로 작년 6월 1일 지방선거 때 민주당 후보 지원도 하고 뭐 실질적인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활동을 해온 것은 또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법률적으로 보느냐 아니면 약간의 정치성을 감안해서 보느냐에 따라 결정 결론이 저는 달라질 거라고 보고요. 뭐 검찰 수사권을 뭐 제한했느냐 하는 그 법무부가 얘기한 그런 부분은 굉장히 법리적인 문제거든요. 그건 이제 헌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뭐 이런 정도하고 연관돼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그럼 이제 두 번째 쟁점 살펴보겠습니다. 이른바 이제 검찰과 법무부의 논리입니다.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헌법상 수사권은 검찰한테 부여한 그런 권한인데 이거를 입법부가 부당하게 조정을 하고 뺏는 거 이거는 맞지 않다. 따라서 이 부분을 헌재가 바로 잡아달라 이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그게 사실은 지금 2대 범죄는 수사할 수 있도록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는 검수완박이지만 이런 점으로 본다면 지금 이 단계에서 이게 침해했다 이렇게 결론 내리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이 절차 자체가 권한쟁의 심판, 그러니까 기관 간의 다툼이 있을 때 그 권한을 어떻게 분배하는지 이런 거에 대한 그렇습니다. 심판 절차인 것이지 위헌법률 심판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안 자체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안 되는지가 지금 직접적인 부분은 또 아니기 때문에요. 그 헌법재판소로서는 절차 위반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법안 자체가 위헌이다라고 판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이제 저희 기자가 리포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위헌 심판 이 청구 이 자체는 결국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한 이후에 주도를 했다. 물론 이제 더군다나 검찰 출신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결과가 만약에 모두 다 기각이든지 아니면 뭐 합헌이라든지 이런 판결이 내릴 경우에는 결국 한 장관의 어떤 영향력이라든지 위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금 관측도 나옵니다. 공감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인용이 된다면 이게 이제 상당 부분은 한동훈 장관의 공로인 것처럼 인용되는 경우를 먼저 말씀하시는 인용되는 겁니다. 경우를 네네. 그러나 이제 기각된다고 할 경우에도 저는 뭐 한동훈 장관으로서는 그냥 헌재 결정을 한번 받아보자 뭐 이런 차원이었기 때문에 뭐 크게 그 위상에 뭐 무슨 문제가 있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야당의 공세는 좀 더 공세야 뭐 당연히 기각되면 쓸데없는 일을 했다 뭐 이런 거부터 그 공격을 국회의원이 또 받겠죠. 침해했다 뭐 이런. 그럼요. 네, 말씀해 주십시오. 특히 이제 만약에 기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한동훈 장관이 만들어놨던 이제 이른바 검수 원복 시행령들이 있습니다. 그 시행령을 야당에서는 그 상위법의 취지에 위반되는 그 반헌법적인 시행령이라는 주장들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요. 그것과 연동돼서 더 거센 공방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저희가 헌재 결정이 나오기를 기다렸는데 지금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고요. 지금 현재 헌재의 결정은 계속 내려지고 있는 그러니까 다른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순위가 좀 뒤로 밀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듯합니다.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내일 이 시간에 전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더 핫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